기원전 479년에 공자 나이가 이때가 73인가 그럴 겁니다. 공자님은 그 역사상 가장 짧은 자서전을 남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5이 지우학하고 31입하고 40입하고 40이 부록이고 50 지천명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공자님이 70 넘어서 당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약 10년 단위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짤막짤막하게 정리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위인들이 남긴 자서전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자서전이 아마 43글자인가 글자 수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60이 이순이요. 그죠? 70까지 나오잖아요. 72. 종심소욕 분류거라고 하는 그런 말로 40글자의 가장 짧은 자서전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유서 남기기부터 시작해서 자서전 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글쓰기 교실에서 왕왕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길게 쓰려면 재주도 없고 힘도 들고 하니까 공자님 요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요렇게 본받아가지고 한번 자기 인생을 10년 단위로 짤막짤막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은 위인들이 남겨놓은 자서전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43글자의 자서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 기원전 479년 73세의 공자님이 더 이상 이제 일어나기 힘든 그 임종을 맞이합니다. 근데 사야 왜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단목사 즉 자궁입니다. 공자님은 그 아들이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리인데 일찍 아버지보다 먼저 공자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손자가 자사입니다. 자사는 잘 아시다시피 맹자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늘 그 공자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육아의 정통임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임종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은 마지막 임종을 지킨 사람은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지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든지 사업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마지막으로 자궁이 나타나니까 사야 왜 이렇게 늦었냐 늦게 왔냐 라는 한마디만 딱 합니다. 그리고는 7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올 때까지 눈을 못 감으셨던 거죠. 이게 마지막 임종을 지켰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요 서너 대목 때문에 제가 자궁의 일생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상인과 그 다음에 유가라고 하는 이때는 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백가의 집가자 가짜입니다.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뭐 이런 가짜들이 붙어 있는 춘추전국 시대 때 학문과 사상, 그 다음에 철학가들을 일컬어서 제자 백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는 많다라는 복수의 뜻이고 자는 아들 자자로서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마스터 정도,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스승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들이 있었고 그 선생들이 백가를 각자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 숫자가 100을 헤아릴 만큼 많았다라는 뜻이죠. 그게 제자백가고 다른 말로는 백가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상가들이 일가를 이룬 사상가 철학가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명자는 이제 울명자 새가 지적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투어 지적했다. 그래서 자기 사상을 주장을 했다라는 뜻으로 백가쟁명 또는 백화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났던 시기. 이게 춘추 시대 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제자백가 현상이고 중국 역사상 사상의 황금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들 자자로 끝나는 인물의 100%가 다 그 시기에 존재했던 인물들이죠. 그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는 550년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기지만 이 시기에 가장 중국다운 모습이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과장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중국 사람 DNA 속에는 춘추전국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55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역사상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 시기에 겪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전쟁 횟수만 500차례 이상이고요. 전쟁에 따르는 외교 협상도 그만큼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기가 보편화됨으로써 생산량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2400년 전에 30만 명 가까이 되는 도시가 곳곳에서 발전을 합니다.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의 시기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춘추시대 때 초기에 기록에 남아있는 나라 숫자만, 제후국의 숫자만 약 120개 정도 되는 나라가 550년간에 걸쳐서 하나로 완전히 수렴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나라가 550년 동안 하나만 남기고, 진나라 하나만 남기고 다 소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즉, 경험의 축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춘추전국 550년간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활기찬 시대였다. 그리고 국경이 없어지는 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있어서 자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기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국경을 불문하고 국경 없이 넘나들면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생존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개혁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치열한 군사 경쟁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존 전략으로서 개혁가들의 개혁 이론과 그 다음에 군사 전문가들, 즉 병법가들이 이 시기에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게 됐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뭐 손자병법의 손자라든지 오기라든지 사마병법의 사마양자라든지 하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 평범했으면 수천 년간에 걸쳐서 겪었어야 할 경험을 중국은 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550년 동안 정말 원 없이 겪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게 된 시기도 바로 이 춘추전국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원형지를 형성했고, 중국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수적인 요인과 요소들, 그리고 역사와 문화들이 이 시기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 초창기 때, 즉 제자백가가 막 출발할 때 초창기 때 공자님, 그 다음에 노자, 묵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시기에 출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유가하고 유교는 엄연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한나라 무제 때 들어오면 이때로부터 약 3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기원전 그 2세기 중반쯤 한나라 무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마천 당대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이 모셨던 그 황제가 무제거든요. 이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상들을 다 내치고 이걸 백가를 퇴출시키고 유가 독존, 유가만 혼자 존중하는, 즉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유가를 유교화시킵니다. 그때부터를 유교라고 합니다. 종교화된 겁니다.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화된 게 유가가 유교화된 겁니다. 그건 한 2000년 조금 지금으로부터 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가의, 즉 유교의 이론은 유교화되고 난 이후처럼 그렇게 완전 그 딱딱하고 그 교조적인 형태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논어가 굉장히
공자의 유머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의 인간다운 면모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어를 사서의 경지로 육아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 때는 언제냐 그러면 육아가 유교화된 그 시기부터가 아닙니다. 사서 삼경이라는 건 처음에 없었습니다. 사서가 등장한 건 이제 경전은 존재했죠. 시경, 역경, 서경 이런 삼경은 존재했는데 그 훨씬 공자 이전부터 존재했던 경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서는 사실은 경전으로 승격화된 것은 주자 때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세기 때 와가지고 주자가 사서에다가 주석을 답니다. 그거를 사서 집주라고 합니다. 이 사서에 주석을 달면서 공자의 면모를, 인간다운 면모를 싹 지워버리고 공자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모습에서 인간미를 싹 빼버리고 완전히 신격화시켜서 주석을 달아가지고 사서 집주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과거 과목으로 사서를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서가 논어명자 중용대학이 경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주자 이후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유교 가운데에서도 주자학을 받아들였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교조화되고 딱딱해진 융통성 없는 육아의 교리를 받아들인 게 조선시대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공이 공자의 임종을 마지막으로 지킵니다. 자공이 공자의 임종을 보러 오고 난 이후로 7일 이후에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은 3년상을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기록에 주목한 것은 자공만 6년상을 지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되고 충효 사상이 확실하게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3년상을 안 지내면 마치 불효자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던 후대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공이 유독 6년상을 지냈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 제가 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기록들을 이제 쭉 다시 뒤져보고 논어를 전부 다 다시 찾아가지고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중리 제자열전도 보고 하니까 공자님이 정치생에는 실패합니다. 천하를 다니면서 당신의 정치적 이상을 여러 나라 군주들에게 설파하려고 또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말년에 고향인 곡부로 돌아와가지고 교육사업에 전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학의 원조죠. 그 사립학교의 원조, 사립교육의 원조가 바로 공자님입니다. 한참 제자가 많을 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립대학교 총장님이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제자만 77명 또는 7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6명의 제자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가운데 공자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는 안회라고 하는 안자죠.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그리고 스승 앞에서도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던 자로라고 하는 강직한 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공, 이렇게 해서 되게 3대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증석이라고 해서 증자로 나중에 추앙받는 증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6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자들 가운데에서 논어에서 자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사신분 출신으로서 평생 유교의 예의를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의례, 절차 이런 것들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문에 가장 많은 열정을 기울였던 양반이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에서 학문하면은 역시 아내가 수제자에 꼽히는 인물인데, 아내의 비중이나 그 다음에 공자를 가장 많이 모셨던, 옆에서 보좌했던 자로라든지 그 다음에 증자라든지 이런 인물보다
사업을 했던 자공의 비중이 제일 크게 나타났습니다. 양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화도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자공이 논어에서 공자의 언행록이라고 하는 논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식열전에서 자공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중리제자열전에서 자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공한테 따라오는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가 분정항예라는 겁니다. 분정은 뜰을 사이에 두고라는 뜻입니다. 뜰을 사이에 두고 대등하게 예를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자공이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군주와 뜰을 사이에 두고 대등한 예를 나눴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하고 아주 동등하게 예를 나눌 만큼 자공이 대단한 그 신분과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기록들을 미루어 봤을 때 자공이라는 존재가 유별난 존재더라. 공자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별날뿐만 아니라 화식열전에서 등장하는 그 상인들 가운데서도 단연코 도드라진 인물이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논어에 나오는 자공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스승과의 대화 또는 자공이 남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공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너는 그릇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자가. 그랬더니 궁금해진 자공이 어떤 그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호련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호련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유법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이긴 합니다만은 공자에게 있어서 자공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묻습니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하며 오교 이위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불손하면서 그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 자를 미워하며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며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앞대목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 라는 이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작권법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자공이라고 하는 상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지혜를 지극히 존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가다운, 비즈니스맨다운, 그죠?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공이 한 말입니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범하면 모두가 다 본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고치면 모두가 다 우러러본다. 라는 말로 군자도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고요.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말로 자기 상당한 당대가 알아주는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말로 자기 자신의 인품을 나타내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것을 좋아했으나 남의 잘못을 감춰주지도 않았다. 라는 말로 자공의 인품을 하마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도 그렇고요. 자공에 대한 대체적인 기록들에 나타나는 자공의 인품이었습니다. 상인으로서 자공의 모습에 관해서는 공자님이 스승이 직접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안회는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 늘 가난했다. 그런데 자공은 관창에 청탁이 없는데도 재물을 불렸는데 예측이 잘 들어맞아서였다. 라는 대목으로
상인으로서 자궁의 자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관청하고 결탁해서 사업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많이 모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예측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이런 물건이 필요할 것이며 언제 이 물건이 귀해질 것이며 물건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잘 예측했다라는 말로 상인으로서 자궁의 자질을 선생인 공자님이 직접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화식열전에 나오는 사업가로서 자궁의 수완과 면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궁은 사고팔기를 잘하여 시세의 변동에 따라 물건을 잘 회전시켰다라는 대목. 관의 명을 받지 않고도 재물을 불렸다. 사두마차를 타고 비단뭉치 따위의 선물을 들고 제후들을 방문했다. 언변을 함께 갖춘 외교가로서의 면모도 화신열전의 자궁의 면모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리제자열전,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열전하고 화신열전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외교가로서의 자궁의 모습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궁이 가졌던 정보력이 받침이 돼가지고 외교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가로서의 자궁의 면모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궁이 한 번 나서니 노나라를, 이때 노나라가 제나라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 위기 상황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위기를 모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다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궁이 나설 때까지 공자가 기다렸다가 자궁이 나서자 아무래도 네가 가야 되겠다 해서 자궁을 보냅니다. 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궁이 제나라도 방문하고 월나라도 방문하고 진나라도 방문하고 해서 5개 나라를 다 방문을 한 결과입니다. 자궁이 한번 나서자 노나라는 존속이 됐고요. 살아남았고 제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오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진나라가 강국이 되었고 월나라는 폐주가 되었다. 요컨대 자궁이 한바탕 뛰어다닌 결과 국제 정세에 균열이 생겨서 10년 사이에 5나라 모두에 변동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만큼 국제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만큼 자궁의 활약이 대단했음을 이렇게 사마천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궁이 외국을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다른 나라 임금이 어떻게 환대했는가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궁이 월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월나라 구천이 길청소를 시키고요. 완전히 국빈 방문이죠. 그죠? 직접 마중을 나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수레를 몰아가지고 숙소로 안내를 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자궁의 위상이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유학과는 거리가 먼 월나라가, 이게 이제 유학하고 육아하고는 월나라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 당시에는. 권력자가 자궁을 이렇게 환대한 데에는 아무래도 자궁의 사업가로서의 자궁을 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궁은 스승을 대단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자장편에 보면은 진자금이 당신 스승보다 당신이 훨씬 뛰어나지 않냐, 낫지 않냐 라고 해서 스승하고 제자 사이를 살금살금 이간질시키는 대목이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자궁이 한 말입니다. 군자는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에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상대편에게 한번 충고를 한 다음에 내가 스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다리를 놓아도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자기 스승에 대해서 높은 깊은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두루 알려지게 된 것은 자궁이 그를 앞뒤로 모시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이른바 세력을 얻으면 세상에 더욱 드러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로 얘기를 해서 이때 세력이란 자궁의 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궁의 재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두루 알려질 수 있었다라는 말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궁의 6년상에 제가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3년상을 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자궁은 노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위나라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는 위나라 하남성 사람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노나라의 곡부에 와가지고 6년상을 지내게 된 까닭이 뭔가 라는 부분입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동안 애도와 상을 마치고 서로 헤어지는데 통곡을 하고 각자 다시 애도를 했다. 다시 남은 제자도 있었다. 오직 자공만이 무덤 옆에 여막을 치고 6년을 지킨 다음에 떠났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에 주목을 해서요. 자공이 왜 6년상을 지냈을까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물론 제자들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지켜서 뭔가 하나의 학파로서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승의 고향인 곡부를 공문의 메카로 만들려면은 누군가가 여기에 남아가지고 뭔가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저는 자공이 떠맡은 걸로 봅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그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동굴에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불경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불과 경전 가운데서 부처님이 진짜로 남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라는 말로.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 좋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난인가 하는 제자가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그 기억을 검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일치하면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해서 부처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불경 사업이거든요. 자공은 6년 동안 곡부에 공자님의 고향인 곡부에 머무르면서 뭘 했을까? 첫 번째 저는 논어를 편찬했다고 봅니다. 6년 동안 여막을 치고 물론 뭐 그 여막에서 계속 살지는 않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뭐 매일 아침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올리고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6년 동안 여막을 치고 곡부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때가 되면 공자님의 탄신일이나 기일이 되게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모이면은 이 제자들에게 숙식도 제공을 해야 되고 이 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재력이 그죠? 빵빵한 자공이 맞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죠?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기꺼이 자공이 자청해서 그 일을 맡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 스승님하고 옛날에 어디 다녔던 그리고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럼 그 정리는 결국 자공이 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6년상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는 공문을 확고하게 하나의 학파로 정립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두 번째, 스승과 나눴던 대화들을 정리하는 즉 논어 편찬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량의 돈이 들어간다. 그죠? 당연히. 그러면은 재력이 튼튼했던 자공이 그 일을 맡는 것이 순리적이었을 것이고 자공이 기꺼이 그 일을 떠맡았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나중에 훗날 모든 제자백가의 학파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유교화되는 데 있어서 기반을 닦는데 가장 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자공이지 않겠냐. 6년상의 의미는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5년을 지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3년상에 2배를 지내는 게 딱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3년으로는 부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상을 지내면서 공문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유가를 하나의 학파로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고 그리고 논어를 편찬하는데
자공이 자기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함으로써 오늘날 육아에 있어서 제1 가장 큰 역할을, 육아가 후대에 미친 영향은 2000 수백 년 동안 동양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아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미덕들이 있습니다.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규범이나 도덕규범으로서, 특히 오늘날 중국인들, 특히 화교 상인들을 비롯해서 중국 상인들이 자궁을 육아를 대표하는 상인들이라고 해서 유상이라고 하는 유상의 시조로 떠받듭니다. 그래서 성실과 신의, 믿음, 신용 이런 것들이 다 육아에서 나오는 가치 개념들이거든요. 그것을 비즈니스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육아의 윤리 도덕 규범을 경제 경영 이념으로 치환시켜서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상인으로서의 모습, 이게 유상입니다. 그 오리지널 모델로 자궁을 이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를 가지고 이상적인 가르침,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도덕 규범을 평생 설파하는데 평생을 다 바쳤던 자기 스승을 도와서 천하의 육아의 사상이 퍼져나갈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줬던 인물이고, 스승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의 학파로서 형성할 수 있게끔 자기 재력을 또 충분히 활용했던, 그래서 문화사업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자궁의 모습이 바로 6년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궁의 모습은 공자님의 무덤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궁 염효처라고 해서 자궁이 염막을 짓고 6년 동안 상을 지냈던 염효처입니다. 그리고 자궁이 공자님 무덤 앞에다가 식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나무를 심죠, 그죠? 우리 식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식혜처입니다, 저게. 옛날에는 저게 나무를 심는 걸 식혜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식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유적이나 그다음에 유명한 명인들 앞에다가 무덤 앞에다가 나무를 심는 그 첫 모델도 자궁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궁 식혜처입니다. 저희가 자궁이 나무를 심었던 곳이고, 다 공자님 무덤 앞에 공림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 곡부에 가면요, 삼공이 있습니다. 삼공. 공자로 시작되는 세 군데 공자와 관련되어 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걸 삼공이라고 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자님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사당, 그걸 공묘라고 합니다. 사당 묘자입니다. 공묘라고 하고, 공자님이 살던 집, 그걸 공부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공자 집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연성공이라고 해가지고 성인을 이어받는 공들이다 해서 공자님의 후손들은 전부 다 국가가, 왕조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 집 앞쪽에는 관청이 들어있어요. 관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하에서 전문 관리가 파견돼 가지고 공자 후손들이 출타할 때 되면은 호의도, 경호도 쓰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공자님 집을 공부라고 합니다. 관부할 때 부자를 써가지고 공부라고 하고, 공자님 무덤은 공묘라고 하지 않고 공림이라고 합니다. 그 릉이라고 붙이면 제왕들의 급이기 때문에 릉이라고는, 공릉이라고는 차마 못하고, 유명한 성인들, 이름난 성인들의 무덤들은 대개 수풀림자를 써가지고 공림이라고 합니다. 맹자의 무덤도 맹림이라고 합니다. 공림 앞쪽에 6년 염막을 쳤던 염효처가 있고 식수를 했던 식혜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공자님의 무덤입니다. 공자님은 나중에 문성왕으로 추존됩니다.
그 문으로서 크게 성취를 이룬 왕이다. 그죠? 그리고 공자님의 사당의 제일 중요한 건물 이름이 뭡니까? 대성전입니다. 대성전. 이게 되게 향교나 문묘에 가도 대성전이 다 있잖아요. 그죠? 클 때자에다가 이룰 성자, 대성입니다. 이 대성이라는 말은 크게 이 분야에 있어서 성취를 이뤘다, 성취했다라고 해서 대성인데, 원래는 집대성의 줄임말입니다. 집대성은 아시죠? 그죠? 뭔가 한 분야에 있어서 모든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크게 성취하게 되면 집대성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맹자가 공자님을 일컬어서 쓴 말입니다. 집대성. 집자를 떼고 대성이라고 해서 저는 건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성전이 공자를 나타내는 향교나 문묘나 그다음에 공묘의 가장 중요한 건축 이름이 대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으로서 최고의 경지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래서 문성. 그 다음에 공자한테 붙은 또 하나의 별칭이 지성입니다. 지극한 성인이다. 나중에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문성, 지성, 그죠? 대성, 지성, 문성, 왕, 묘입니다. 이게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성, 지성, 문성, 왕, 지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간자잖아요. 간자. 왕자가 아니고. 그죠? 이거 왕자는 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짝대기가 밑에 받침이 하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혹시 곡부에 가셔서 공자님 무덤 보실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 안쪽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왕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왕자가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길게 내려와서 밑에 작대기가 분명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간자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진짜 왕들이 가끔 참배로 오잖아요. 진짜 제왕들이 가끔 여기 와가지고 참배를 오게 되면은, 향을 피우고 하게 되면, 이 왕도 아닌 사람이 왕이라고 써놨으니까 존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심기를 고려해서 대성, 지성, 문성, 간 이렇게 간자로 보이게 만들어. 정면에서 보면 간자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보면은 왕자 짝대기 길게 내려가서 밑에 왕자가 써 있어요. 공자님 무덤입니다. 자공의 무덤도 제가 몇 년 전에 찾았습니다. 자공의 무덤을 하남성에서 간신히 찾았는데, 저희가 자공 무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이 옥수수밭 아닙니다. 옛날에는 자공 무덤 앞에 그 석상도 있고 대단했답니다. 규모가. 그런데 원래 이제 뭐 거상이었고, 그죠? 그런데 문화대혁명 때 석상들이 다 파괴당하고 무덤도 완전히 지금 형태가 없습니다. 저렇게 표지성만 딸랑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공묘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 안에 파고 들어가면요 비석만 하나 딸랑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갔으면은 찍기 쉬웠을 텐데 사진도 제대로 없고요. 이게 워낙 옥수수 나무가 키가 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찍어 오긴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만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공은 그 공문의 수호자이자 논어를 편찬하는데 자기 자신의 부를 충분히 기부함으로써,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부함으로써 유가가 후대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동양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그 기반을 확실하게 다진 사업가로서 자공의 면모가 새롭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대 중국의 상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추구하고 있는, 자기도 스스로도 유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유상의 원조로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법료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시킨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사업가로서의 면모, 자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두 인물을 제가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